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4월 달이 거의 다 왔죠? 서울은 4월 한 3일이 벚꽃 개화 시기라던데 또 저는 벚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벚꽃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벚꽃이 피면 영상도 찍고 구경도 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라는 한상희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공감이 되게 갔던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마치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보통 문어체로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구어체로 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누군가 말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읽어드렸던 꼭지에 취미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 저자의 취미는 작가님의 취미는 첼로 연주래요. 20년 동안 첼로를 했는데 그렇게 잘 켜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서 어떤 경쟁 그런 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라서 참 즐겁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행위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노래를 배우고 있고 집에서 방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노래 연습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랄까 그 노래를 연습하는 그 순간만큼은 되게 즐거워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뭐랄까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막 못했거든요. 집에서 누군가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못했는데 또 혼자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연습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런 것들 내가 세상에 맞춰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행동 그게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 행위로 좀 푸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일이 힘든데 쉴 시간도 없네 무슨 취미냐 말도 안 된다.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너무 힘들다. 취미는 사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네가 오히려 삶의 취미 하나를 가진다면 네 삶이 더 유택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자그마한 취미라도 가져보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좀 행복을 주는 게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요.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그리고 거기가 끄덕여졌던 부분 네 꼭지 정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딸아, 얼마 전에 네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특히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늘도 제발 무사히를 외치던 그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 20살 때는 40, 50대를 바라보며 참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을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 말이야.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가 참 좋아.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해.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긴급한 일도 적어.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서 대충 한 끼 때워도 되는 요즘이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요즘이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운 목록을 준비해 놓고 있나 봐. 20, 30대 때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에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 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 젊은 시절이었다면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끄러운 마음에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해. 시험을 앞두고서 닥달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도 하더라. 한창 바빴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던 재미일 거야. 작가이자 경영철학자인 찰스 핸디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핸디는 친구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요즘 60대는 옛날 60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 그들에게 60대는 아이들도 다 크고 돈도 다 벌어놓았고 그리 바쁘지도 않은 일종의 자유의 시간이었대. 그날의 인상적인 경험 이후에 핸디 부부는 요즘 60대의 초상을 그려보겠다고 마음먹은 뒤에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60대 여성 29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대. 그리고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고 해.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나이를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행복을 쟁취해 나가고 있어.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질곡의 삶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하곤 하더구나.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어.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걸 뽑으라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데 그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 가운데서 피어나. 사람들은 모두 불행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라지만 그건 불가능해.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녀. 불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기쁘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프다고 마냥 울고 있을 일도 아니야.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가 있어.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며 그것의 이유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젊어서는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 기뻤어. 근데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붙어 다녀.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은 일도 아니었지. 반대로 좌절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섰던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어.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 좋은 일 속에 나쁜 요소가 있었고, 나쁜 일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었으니까 말이야. 다만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크게 다를 뿐이었지. 그걸 알고 나니까 나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이란 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 이 나이가 참 좋구나.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작가는 어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창작 에세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강 신청을 했어. 강의 첫날에 8명의 수강생들은 제각각 자기소개와 이 강좌를 듣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지. 그녀는 2가지가 인상이 깊었다고 얘기했는데, 첫째는 수강생의 연령대가 모두 60대란 점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래. 그들은 겉보기엔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대. 근데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대. 누구에게나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구간이 인생에 하나쯤은 다 있었던 거지.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한쪽 눈을 잃게 된 사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한, 무모한 자신감에 시작한 사업이 망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일. 결국 수강생들의 고백을 요약하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겨둔 아픔 한 가지씩은 있으며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적으로 완벽한 인생은 없다 였대. 어쩌면 이것이 가감없이 바라보는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래, 완벽한 인생, 완벽한 행복은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지금보다는 덜 소망하며 살게 될 거야. 현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돼.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나쁘지 않으며 지금보다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지. 근데 여기서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해. 덜 소망하면 더 오는 것. 이것 또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을 꿈꾸지. 더 나아가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자라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기도 해. 또 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고 느껴. 또 세상은 안전하고 나의 인생에는 성공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기대하지. 그런데 삶은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잘 알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곤 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질병과 사고 같은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이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퉈서 끝내 연락을 못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평생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해. 돈을 더 많이 벌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려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러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 또한 세상에 관한 진실을 직면할 때 그때 우린 한층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게 돼. 세상은 비록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선과 악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어떤 복잡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준 세상과 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지.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잘못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기도 해. 어려운 세상살이를 이제까지 꽤 잘 헤쳐나온 스스로에 대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란다. 분명 세월은 우리에게 선물을 줘. 젊어서는 그것이 행복을 쟁취할 기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아니었어. 세월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또 받아들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 여러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나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줘. 고쳐야 할 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을 뿐 살아온 족적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거지. 딸아,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구나. 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없겠니? 하지만 그조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에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구나. 너에게도 언젠가 이러한 평화로움이 깃들 거라 믿는다. 지금 네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하루하루 네가 재미있게 산다면, 너에게도 언젠간 이런 평화로움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 지금 네가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네가 그냥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산다면. 걱정이 많을수록 꼭 익혀두어야 할 삶의 기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줌 기능을 사용하면 참 편해. 클로즈업을 하고 싶으면 줌인해서 얼굴만 담을 수도 있고, 먼 풍경을 다 넣고 싶으면 줌아웃을 하면 되지.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지. 요즘은 말이야, 전 세계 어딜 가도 구글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좁히거나 넓히면 특정한 도로의 상세 모습부터 점점 화면을 확대해 사람이 점점이 보이는 모습까지 전부 살펴볼 수 있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야. 고도가 올라갈수록 자동차와 건물들이 작아지고 금세 도로마저 사라지지. 그러다가 내가 몸담고 있던 어떤 장소가 어느 순간 하나의 점으로 보여. 오늘날 망원경과 현미경은 아주 익숙한 도구가 되었지. 그러나 처음 발명되었을 때만 해도 망원경과 현미경은 굉장히 획기적인 도구였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줬기 때문이야. 몇 해 전 우연히 10의 제곱수라는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 영화는 한 젊은 남녀가 어느 가을날 오후 시카고의 호숫가 근처에서 피크닉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카메라의 초점은 10초마다 10배씩 확장되어 이내 광활한 우주로 뻗어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남녀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려. 카메라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처음의 장면을 비춰. 이제는 반대로 10초마다 10배씩 초점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남자 주인공의 손의 피부를 통해 신체 안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세포를 지나 끊임없이 요동하는 원자 운동의 세계를 보여주기에까지 이르게 돼. 20세기 과학이 안내하는 가상의 세계 여행이었지만 한순간에 사고의 패러다임을 흔들었어.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 사이, 우리 인간의 위치는 어디일까? 우리 인생을 가까이에서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본다면 어떨까?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우리 눈앞의 것들만 챙기고 살기에도 벅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시세끼 해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집안일도 하루 들면 끝이 없어. 게다가 내 손이 아니면 진행되지 않는 업무들, 매일같이 살펴야 하는 인간관계. 그러다 보면 언제 하루가 지나갔는지, 언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또 언제 한 해가 저무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 있어. 참 나무만 보고 사느라 숲을 볼 여유가 없는 삶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어. 아등바등 살아온 것에 비해 크게 이룬 게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회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들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아득해지면서 힘이 빠져버리지. 심한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잃고 시리에 빠지기도 해. 이럴 때 시선을 돌려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금 내 삶을 조명해보면 어떨까? 눈앞의 일에 급급한 시선을 줌아웃시켜서 인생의 전체를 보게 한다면, 인생의 전체를 보게 된다면 현재를 좀 더 지혜롭고 너그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틴어 메멘토 모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거야. 예를테면 오늘 아침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지만 실은 별것 아닌 일에 자존심을 내세운 것일 수도 있다. 나한테는 큰일인데 친구가 별로 호응해주지 않아서 서운했는데 알고 보면 그 친구에게는 더 큰 일이 생긴 상황일 수도 있지. 한때는 나보다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동료가 미워서 겸손한 모습조차 가식적이라고 욕했는데 막상 내가 성공을 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제서야 그 동료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지. 신입일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팀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막상 그 자리에 올라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도 했어. 언젠가 엄마에게 화가 나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정말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자마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특히나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언급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최선일 거야. 그렇게만 해도 후회할 일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매일 아침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아침 타인에게 좀 더 다정하고 너그럽게 대하자 라고 마음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떤 날이었어? 아이의 발달이 늦은 것 같다며 한 엄마가 찾아왔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외할머니 손에 맡기셨는데 그녀가 볼 때는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언어적 자극을 잘 주지 못하는 것 같았대. 근데 검사 결과는 아이가 표현이 좀 늦긴 해도 수용 언어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어. 심지어 정서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외할머니의 육아 방식이 못 믿어왔는지 몇 차례 언어 치료를 해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지. 그런데 엄마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외할머니는 아이를 잘 돌봤어. 아이가 뭐만 해도 예뻐하고 칭찬해줬어. 외할머니의 눈에선 그야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졌지. 다만 엄마의 요구대로 단어 카드를 읽어주거나 간식을 정해진 만큼 주거나 시간에 맞춰 낮잠을 재우지 않았을 뿐이었어. 외할머니는 넌지시 말했어. 제 딸이 너무 걱정이 많죠. 처음 키워봐서 그래요. 뭐 하나만 잘못돼도 애가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런데 저도 제 딸 키울 때 그랬어요. 일세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크더라고요. 요즘은 손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오물거리는 입이며 조그마한 손가락이며 전부 다 신기해요. 제가 애들 키울 땐 몰랐던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경험이 없는 엄마에게 육아는 걱정투성이지만 아이를 키워본 할머니는 육아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어. 아이가 끼치는 걱정도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순간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질 것들이야. 이걸 아는 할머니는 사소한 걱정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이가 보이는 경이로움과 사랑스러움을 전부 눈에 담으려고 했어. 가까이에서는 안 보이지만 멀리서는 오히려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고는 멀리서 보이는 지혜를 얻기란 쉽지가 않아. 그래도 머릿속에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인다 라는 그 사실만 기억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걱정이 될 때, 이게 머리 싸매고 걱정할 만한 일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사실 무엇을 택하든 걱정하든 안 하든 대체로 결과가 비슷한 일이 대부분이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소수에 불과해. 그것을 잘 구분해서 집중할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거. 그거야말로 멀리서 인생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지혜일 거야. 딸아, 만약 네가 힘든 일이 생겨서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면 삶의 가장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바로 지금을 조망해 보길 바란다. 만약 그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1년 뒤, 3년 뒤에 너를 생각해 보렴. 지금 그 문제가 모든 것을 놔버릴 만큼 힘든 일이니? 혹시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니? 시간과 함께 흘러갈 일을 붙들고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니니? 그렇다면 적당히 걱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렴. 네 소중한 에너지를 지나갈 일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가톨릭 돈보스코 청소년 교육 내용에는 이런 말이 있어. 누구나 바라는 낙관적인 삶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쁨은 낙관주의를 통과해야 튀어나오는 삶의 동력이다. 보는 시점을 바꿔서 줌아웃을 해보면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돼. 자신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잊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치여서 시리에 빠질 때, 그때 인생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삶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멀리서 보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의 결과야. 그러니 따라 언제나 기억하렴.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걸 말이야. 나이가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따라 언젠가 너와 함께 카페에 들렸던 때가 떠오르는구나. 그때 우리 옆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서 두꺼운 철학책을 읽고 있었지. 그 모습이 사뭇 인상적이었는지 네가 카페를 나와서 말했어. 그분의 책 읽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고. 나중에 너도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다고. 그때는 시간도 많을 테니 쫓기는 마음 없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이 들어하는 공부에는 장점이 있어. 젊어서는 시험에 대비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바쁘게 공부하지. 점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누릴 새가 없어.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 달달 외웠던 수많은 지식들을 대부분 까먹게 돼. 그런데 나이 들어하는 공부는 대체로 점수와 관계가 없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대로 원하는 만큼 하면 돼. 그래서 즐겁지. 쫓기듯 공부할 땐 보이지 않던 것도 잘 보이게 돼. 그리고 일에 치여서 늘 시간이 부족한 너에게는 노년의 여유가 도드라져 보였겠지만 이제 노년에 접어든 나에게 그 할머니에게서 어떤 간절함이 일으켰단다. 그분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그러니 아직 건강이 허락할 때 평생 소망이었던 공부를 완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평생 농사일만 해온 할머니들이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게 된단다. 할머니들은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성적표를 자랑해.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즐겁게 공부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그 할머니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해맑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해. 헌데 나에게는 그분들이 사뭇 다르게 보인단다. 평생 소원이었던 공부에 남은 인생을 건 사람의 결기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분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거야. 아직 눈이 보이고 걸을 수 있을 때 마지막 인생 숙제를 완성해내겠다는 의지로 말이야. 비록 글자는 삐뚤빼뚤해도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거울 거야. 할머니들은 그저 재밌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 어느 수험생보다
간절하게 공부하는 거야. 내가 나이 60에 뉴욕 정신분석연구소로 힘든 유학길에 오른 것도 할머니들이 뒤늦게 학교에 입학한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였어. 그때 내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었어. 개원한 병원은 잘 되고 있었고, 너는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한 뒤라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지. 미뤄둔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들었어. 평생 이어왔던 정식 분석 공부를 제대로 완결짓고 싶다는 욕망이었지.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불안이 그 욕망에 불을 지폈단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길게 잡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힘든 코스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두가 말렸지만 병원을 잠시 닫고 유학길에 올랐다. 예상은 했지만 공부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 기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이 들어하는 공부에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쌓아온 진료 경험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어. 양적 경험이 쌓여 질적으로 전환됐다고나 할까? 긴 과정을 끝내고 미국 정신분석가 및 국제정신분석가 자격을 획득하고 나니까 그제야 평생의 직업이자 공부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은 느낌이 들었단다. 그리고 이 공부 여정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예감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공부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젊어서는 한 번만 봐도 금방 외웠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방금 본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뇌에 관한 현대의 연구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똑똑해진다고 해. 그걸 뇌 가소성이라고 부르지. 가소성이란 말은 고체가 힘이 가해지면 모양이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성질을 뜻하는데, 우리의 뇌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야. 일례로 길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해마와 같은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크게 발달해 있다고 해. 특히 경력이 오래된 기사일수록 해마의 변화가 더 커.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려면 복잡한 길을 완벽하게 외워야 했기 때문에 기억에 관한 뇌 부위가 발달한 거야. 이는 자주 사용하는 뇌 부위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뇌 부위는 퇴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줘. 이처럼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 그런데도 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느끼는 걸까? 그건 매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발달한 부분의 뇌만 사용하고 약해진 부분에는 자극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뇌가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결국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녹이 슬다가 나중에는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지. 반면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새로 만들고 변화해. 외부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신경회로망을 재배열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러므로 그동안 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똑똑해지는 지름길이란다. 평생 육체 노동만 해온 할머니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훨씬 똑똑해졌을 거야. 반면에 책상에 앉아서 일한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몸을 쓰는 일을 하면 똑똑해져. 이와 비슷하게 일상과 구별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생소한 언어를 습득하고 미뤄둔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등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알고자 노력하는 태도는 언제라도 우리의 뇌를 발달시켜 80세가 넘어도 뇌의 가소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뇌가 퇴화하기는커녕 더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못하게 했다는 건 그건 핑계에 불과해. 공부에 적기는 없어. 마음먹고 실천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야.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부 계획을 세워 먹고 사느라 미뤄둔 공부에 대한 꿈을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야.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 글을 쓰고 싶은 사람, 문사철에 통달하고 싶은 사람, 춤에 도전하겠다는 사람. 분야도 가지각색이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열렬히 그 꿈을 응원해.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니까. 간절한 마음과 점점 똑똑해지는 뇌 덕분에 나이 들어 하는 공부는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딸아, 아마 너에게도 공부에 대한 꿈이 있겠지.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길 바라.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라면 나이가 몇이든 또 그게 무엇이든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들은 남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간절함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누가 뭐래도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다. 나는 20년 넘게 첼로를 배우고 있다. 가끔 지인들과 조촐한 연주회도 한다. 독주도 하고 사중주도 한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내가 첼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켤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실력은 20년 세월을 들먹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직도 서툰 티가 나고 실력은 보잘것없다. 나는 첼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짝사랑이다. 비록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가의 길은 포기했지만 음악에 대한 내 관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40 넘어 생활이 안정되자 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과 레슨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준 그 짧은 숙제를 하기도 버거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 일정 등 생활이 바빠지면 몇 달이고 레슨을 못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첼로를 배운답시고 돈 들여 첼로를 사놓고 정작 연습은 하는 둥 마는 둥 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첼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레슨을 받는 짧은 시간이나마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생활은 온통 머리 쓰는 일 투성이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고 그에 대한 역동적 해석을 해주려면 끝없이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하는 말은 대개가 어둡고 슬픈 이야기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무거워지곤 했다. 그런데 첼로 연주를 하고 있으면 일하느라 소진된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느낌이 들었다. 첼로가 내는 음에 집중하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첼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 자체가 나에게는 명상 같은 효과를 주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 첼로 연주는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었다. 가끔이지만 좋은 소리가 날 때, 오랫동안 연습했던 곡을 실수 없이 연주했을 때,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 합이 잘 맞았을 때 쾌감을 느끼곤 했다. 저녁 무렵 아름다운 석양을 보았을 때나 손잡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아름다움을 느낄 때 오는 쾌감은 일생에 찌든 마음을 정화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첼로를 배우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중에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음악을 좋아해서 찾아온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나이대도 참 다양했다. 그처럼 나이와 분야를 막론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엿보는 기회를 얻었다. 병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 즐거움 때문에 나는 여전히 첼로를 배우고 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몇 곡 연주해내겠다는 욕심을 버린 지 오래다. 레슨만 빠지지 말자. 여력이 되면 하루에 딱 15분만 연습하자. 이 정도가 내가 첼로를 배우는 내 원칙이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가 내 목표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좌절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으며 첼로 연주에서 오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취미는 삶의 활력소다. 취미는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상이다. 직장 일이든 인간관계든 혼자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생각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목을 잡는 일도 예산일이다. 하지만 취미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누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선사한다. 운동을 할 때 땀방울을 흘리며 느끼는 성취감, 춤을 연습하다가 동작의 짜임이 맞아떨어질 때 느끼는 뿌듯함, 그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다. 또 취미란 건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 즉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 장사는 잘해야 한다. 잘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돈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취미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저 좋아서 즐겁자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새롭게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취미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막상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취미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니, 극장 가서 영화를 본 게 언젠지도 모르는데 까마득한데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있겠어? 그럴 정신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다.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으면 잠이라도 푹 자는 게
소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권한다. 쳇바퀴 같은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취미 생활은 그 적절한 대안이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뜻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가 초보자인 걸 부끄러워한다. 거기에는 취미도 경쟁하듯 하려는 태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왕 하는 거 장비도 괜찮은 걸로 준비하고 탁월한 선생님에게 배워서 실력을 쑥쑥 키우려고 한다. 취미도 일처럼 잘 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 번은 한 여성이 유화 그리기를 취미로 삼기 위해 미술용품을 구입한 다음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었다며,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온 적이 있다. 나는 취미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라고 조언한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너무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즐겁기는커녕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된다는 거다. 평생을 경쟁 속에 살아온 우리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의 취미마저도 잘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잘해야만 하는 일은 직업 하나로 족하다. 나머지는 좋아하는 만큼 즐기면 된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면 그러한 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가능한 만큼 누리면 된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재미있고 즐거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누리겠다고 마음먹는 것. 큰 목표는 멀찌감치 세워놓고 되는 대로 조금씩 해나가기. 이것이 내가 20년 넘게 취미 생활을 이어온 비결이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는 그 안에서 공주 왕자놀이도 하고 살림살이 놀이도 하고 전쟁놀이도 한다. 세상의 축소판 같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갈등을 경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한다. 내일 이 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잘하고 있나?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에 자신을 100% 열어놓는다. 어른에게는 취미가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취미는 현실의 나를 잠시 있게 해주고 이행 공간으로 나를 데려다준다. 이행 공간은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현실에 찌든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맛보는 기쁨을 얻는다. 창조성, 예술, 문학은 모두 이 이행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취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가해오는 조건이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즐거움을, 그걸 얻을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한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평가로 취미의 세계를 망치지 말자. 놀이의 세계에까지 경쟁을 들여오지는 말자. 내가 재밌고 즐겁다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겠나. 내 뜻대로 찾아 누리는 사소한 재미가 많아져야 팍팍하고 사나운 인생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취미만큼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하겠다고 마음먹자. 사실 취미생활 외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다. 세상은 내가 맞춰줘야 하는 일과 사정들로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취미라는 평생 친구를 얻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좋을 뿐이다.